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좀 늦게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제주 SK 대 부천FC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 외적인 얘기로 굉장히 뜨거웠던 경기 같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었고, 또 나쁜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 시작 전부터 이 두 팀의 이제 스토리는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부천 토박이로서, 부천에서 태어나서 부천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사람으로서, 제주 SK가 떠나가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 고등학생 때 연고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천 FC라는 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K리그 이제 안 봐,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제 특별한 기억이 있는 팀이죠. 그래서 라이벌 관계를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물론 작년에 이제 코리아컵에서 한번 이겼기 때문에 뭐 이 팀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 경기에서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지켜봤고 또 제주 팬들께서는 부천이 제주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어떤 라이벌 의식만큼 강하게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부천이 계속 이렇게 까다롭게 라이벌 의식을 보인다고 하면 제주 팬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치열한 경기를 예상했던 경기 같습니다. 근데 부천이야 뭐 일단 1승 거뒀고 중위권에서 나름대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겠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본인들의 기대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경기 전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들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또 이제 부천 FC 팬들께서 약간의 소란을 일으킨 약간이라고 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약간 아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란을 좀 일으키면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부천 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경기는 원정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리뷰가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배우자랑 둘이 제주도에 가서 자,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은 처음 가봤어요. 제주 월드컵 경기장은. 그래서 그걸 원정석에서 봤는데, 그때 이제 경기장에서 또 느꼈던 것들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한 번 경기를 이제 빨리 돌려보면서, 한번 이렇게 빠르게 돌려보면서, 그때 봤던 것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좀 리뷰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사실, 전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리뷰를 할 만한 거는 많지 않았던 경기 같아요. 사실 이긴 제주도 그렇게 막 좋은 경기였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부천은 진 경기인 만큼 또 좋지 않았던 경기 같거든요. 그래서 두 팀의 좀 아쉬웠던 점들을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저는 좀 이제 김호성 주심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주 팬들께서도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막 썩 저 주심이 잘 보고 있네라는 느낌은 좀 못 받았을 것 같아가지고 저 그런 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김우성 주심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그냥 제 의견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제가 뭐 부천 팬이냐 뭐 제주를 그래서 라이벌 의식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경기를 좀 리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뒷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주가 이길 만한 경기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천이 제주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경기력을 보인 것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제주가 나름대로는 준비를 잘해왔던 경기 같습니다. 일단 유인수 선수하고 김윤성 선수가 보통은 이제 유인수가 오른발이라 오른쪽에 있고 김윤성이 왼발이라 왼쪽에 있는 형태를 주로 많이 썼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좌우를 바꿔 나왔던 것 그게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특이한 점이었던 것 같고 그 의도가 뭐였는지 좀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안 찾아봐서. 근데 이제 그걸 반대로 냈던 이유가 좀 궁금한 면이 좀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제주가 노렸던 것을 조금 엿볼 수는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에서 자주 나왔던 장면, 그래도 몇 번 나와가지고 제주가 공격이 그래도 조금 뭔가 부천보다는 활발하고 잘 풀리네라고 생각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부천의 수비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천은 사실 파이브백을 섭니다. 수비할 때 특히나. 뭐 5-2-3-5라고 보실 수도 있고 5-4-1로 보실 수도 있지만 내려섰을 때는 이렇게 깊이 내려서 가지고 뒤쪽에 5명 수비 세우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사실 이쪽 측면에 네개바가 있다 그러면 안태현 선수가 이쪽을 막으면서 이 윙포워드가 한 명은 돌파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커버 쳐서 나오는 거를 못 막게 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호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 선발 출전했는데 정호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 들어오는 선수들을 제어하는 걸 상당히 잘합니다. 돌파하는 유형의 선수를. 그래서 뭐 가까이 생각해 보시면 수원 FC하고 플레이오프 때 측면에서 들어오는 뭐 윌리안이라든지 이런 윙포워드들이 돌파 시도하는 거를 상당히 커버를 잘해주거든요. 이 선수가 뭐 미드필더 성향도 있고 이런 선수라서 이걸 굉장히 잘 막아주는데 이거를 조금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빌드업 할 때 많이 나왔던 장면이 이제 풀백들이 전진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전진해서 숫자를 5대 5으로 맞춰주는 장면들이 꽤 나왔고 그다음에 이탈로가 이제 중앙 쪽, 그러니까 제주가 빌드업을 중앙 쪽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이 윙백 쪽, 그러니까 측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빌드업을 하면서 이탈로가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예. 그러니까 유인수가 전진한 공간에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서 오히려 이제 이 바깥쪽을 많이 쓰는. 그래서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쪽을 쓰는 형태들. 이쪽에 뭐 김준하가 침투하는 방식이 되겠죠. 혹은 김준하가 여기서 받아주면서 뒤로 내려가면서 이제 김윤성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측면을 중심으로 제주가 빌드업 중을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상당히 부천의 축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대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천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측면부터 바깥쪽부터 한 명씩 들어올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지는 형태가 되니까 왜냐면 여기 이제 2대1로 막으니까 요거를 네개바가 안으로 들어오고 유인수 선수나 김윤성 선수가 이제 공격력을 갖춘 풀백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유인 선수 뭐 사실 윙어처럼 뛸 때도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쪽을 한번 이렇게 좀 안쪽에서 1대1 싸움을 붙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요거는 3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쓸 수 있는 전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이 쓰잖아요. 325 이런 형태. 예,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요거를 준비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측면 쪽부터 풀어가려고 했던 것 요것은 제주 쪽에서는 좀 잘 먹혔던 어떤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반전에는 좋았고 후반전에는 좀 제주가 다른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눈여겨봤던 거는 이 신상훈 선수나 혹은 이제 이쪽 앞쪽으로 전진될 때 패스인데 이거는 제주가 또 준비를 잘해왔던 것 같아요. 부천이 이제 이걸 잘 내려서 가지고 이렇게 그 수비 블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측면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김지호 선수가 이제 깊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빌드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렇게 좁혀서 버리면 사실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 번호 바꿔야겠네. 장민호 20번이죠.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을 이렇게 틀어쥐는 형태로 수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김윤성 선수가 깊이 못 들어가고 뒤쪽에 있으면 이렇게 덤벼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수비를 해요. 부천은. 그러니까 이게 볼이 투입될 때, 발 앞에 떨어질 때, 딱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공을 뒤로 잡아놓게 만들어서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이제 수비들이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이제 실수를 유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꾸리는 게 특징인데, 이번 경기에서 좀 눈에 띄었던 장면들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신상훈 선수 쪽으로 연결됐을 때가 많았는데 신상훈 선수한테 이게 투입이 되면 부천 선수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뒤로 밀어내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자꾸 돌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짝 붙어가지고 뒤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주가 많이 시도한 게 원터치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측면 쪽으로 단번에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1대1을 붙이고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움직임. 요런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제주가 전진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이 사실 수비할 때 잘하는 형태. 그러니까 예전에 그 2라운드 대전전에서 저는 좀 특히나 잘 됐던 걸로 생각하는데 대전 상대로도 잘 버텼거든요, 부천이. 그때는 보시면은 이 바깥쪽에서만 공을 맴돌게 하면 부천이 그래도 잘 수비를 하는 편이에요. 이 가운데 블록에 못 들어오게 만들 때. 근데 이제 이 안쪽에서 볼이 돌기 시작하고 이 부천 선수들이 기다리면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들어가고 움직임을 취하면서 하면은 이때는 수비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투입하고 측면으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깊이 종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패스들을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전에
확실히 제주가 좀 앞으로 전진을 잘했던 것 같고, 예, 부천은 좀 전진을 못했잖아요. 뒤에 밀려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앞에 전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부천 선수들이 잘 따라와서 수비를 하더라도 그 즉시 높은 위치부터 다시 압박을 시도하면서 끊어내거나 혹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 롱킥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게 압박을 취하면서 공 빼앗으면 다시 공격을 시도하고 다시 공격을 시도하면서 주도권을 틀어줬던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부천 선수들이 그 압박에 당해가지고 공을 빼앗겨서 높은 위치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쇼카운터를 당한 장면들이 적지 않았고 그런 장면들에서 위기를 계속 노출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는 전반전에는 본인들이 원했던 경기 운영을 상당히 잘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판정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반전에 제주가 주도권을 쥐었고 거기서 세트피스 비록 세트피스였지만 그리고 또 이제 굴절되는 어떤 약간의 행운이 따르긴 했지만 결국에는 제주가 훨씬 많은 찬스들을 만들었고 그 찬스 중에 하나를 골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가 가져온 전략들이 적절하게 잘 맞아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천한테 아쉬웠던 거는 전반전에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을 탈취하고도 나가는 장면에서 제가 이제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축구는 공을 빼앗은 다음에는 바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야구처럼 공수교대 이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을 빼앗는 순간 공격으로 전개되고 빼앗기는 순간 다시 수비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공수의 어떤 이런 턴제로 구분되어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런 거를 전환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 공을 빼앗은 이후에 제주의 압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부천으로서는 전반전에는 자주 보여주던 운영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실점을 했던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뭐, 제가 부천 경기를 지난해까지도 뭐 다 봤던 건 아니라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천이 사실은, K리그2에서 승점을 쌓을 때 많이 했던 전술이 전반전은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전에 딱 기어를 바꿔 끼고 강도를 높여가면서 점 터트리는 경우들이 저는 많았다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반전에 공을 빼앗았을 때 무리하게 역습 시도하거나 하면서 밸런스를 깨는 걸 안 좋아해요. 이영민 감독 스타일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밸런스 유지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반전에 상대가 무리하게 덤비지 않는 이상 우리도 막 이렇게 막 들이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부천이 볼을 빼앗았을 때 속도를 붙여가지고 막 팍팍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유형의 어떤 경기 운영을 하기보다는 공을 빼앗으면 여기서 앞으로 투입했다가도 뒤로 다시 나오면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수비 라인을 올리고 지공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팀이었거든요. K리그2에서. 요런 운영을 이번 경기도 썼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애초에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것 자체에 많이 고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앞으로 그럼 속도를 붙였으면 어땠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좀 부천 팬들한테는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또 이게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부천 팬이라서 뭐 부천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부천의 그 선수 구성이 그렇게 균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전북현대다 그러면 누구 한 명 빠져도 백업이 100점짜리가 나가면 80점짜리가 들어와요. 예를 들면 아니 뭐 90점짜리가 들어와. 예를 들면 지금 못다가 나가면 티아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티아고가 뭐 전북 팬들 눈에는 안 찰 수 있겠지만 다른 팀들 보기에는 그 정도 백업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걔 누구야? 콤파니오 또 오면은 이 세 명이 지금 경쟁 구도를 꾸린단 말이죠. 부럽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제 미드필더에서도 전북을 예로 들면 오베르단 나가면 맹성웅이 들어온다. 뭐 김진규가 나가면 맹성웅이 들어온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부럽잖아요. 우리는. 뭐 아니면 뭐 이동준 나가면 이승우가 들어온다. 김승섭 나가면 이승우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부천의 지금 선수 구성이 좀 저는 아쉬워요. 특히나 아쉬웠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바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윤빛가람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천이 중앙 쪽에서 조금 더 힘을 쓰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지공 말씀드렸잖아요. 지공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역습 때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최근에 이제 많이 뛰고 또 이제 뭔가 부천에 제주에 유니폼을 입었다가 부천으로 돌아와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안태현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태현 선수가 여기로 올라가면 예전에 풀백으로도 뛴 적이 있고 미드필더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멀티 포지션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호진이 측면을 책임지고 원래 오른쪽 윙포워드로 수비할 때는 움직이는 윤빛가람이 어떻게 보면 메짤라처럼 움직이던지 혹은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든지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포백 밸런스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티아깅류도 올라가면은 이제 변형 3백처럼 느껴지겠죠. 이제 전진 공격하는 3백처럼. 그래서 요런 형태를 꾸리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지금 3-2-5가 꾸려지잖아요. 윤빛가람이 여기 메짤라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한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을 바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역습할 때는 이런 속도를 좀 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빼앗겼을 때 너무 전방 압박을 제주가 강하게 걸 때 부천이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나오질 못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결됐을 때 윤빛가람 선수가 물론 볼 관리도 잘하고 기술이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가 뭔가 있기는 하지만 공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선수지만 전진하면서 지켜주는 바사니 같은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잘 안 되고 속도를 내려 그러면 갈래고 한 명밖에 없는 이쪽으로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갈래고 선수도 김윤성하고 김재우한테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고 김윤성 선수가 갈래고를 좀 잘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K리그 1과 2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래고가 K리그 2에 있는 수비수들 상대로는 좋은 경기력 많이 보여줬지만 K리그 1에 있는 수비수들 상대로는 뭐 매번 이길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부천의 공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윤빛가람 선수 쪽에서 사실은 바사니가 있을 때는 한 명을 제쳐주던지 본인이 뭔가 안쪽으로 들어가던지 지켜주던지 등진 상태로도 뭔가 많이 하면서 패스가 이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횡패스 혹은 조금 앞쪽으로 전진하는 패스들을 연결하면서 부천이 시간을 많이 벌었거든요. 여기서 그 바사니가 있을 때 시간을 많이 벌어줬단 말이죠. 근데 후반에 들어와서는 그게 조금 보였어요. 사실 바사니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땐 윤빛가람이 일로 내려오고 바사니 선수가 이제 카즈가 빠진 자리로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바사니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후반에는 그래도 공격 찬스가 좀 있었잖아요. 바사니 그 김동준 선수의 엄청난 선방에 막혔던 그런 장면이라든지 뭐 공격 찬스들을 많이 잡았거든요. 물론 제주가 물러선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나 공격수들의 개인 역량에 상당히 지금 부천이 많이 조금 의지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뒤쪽을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밸런스 유지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좀 버텨주고 싸워주고 좀 상대 수비수들을 이겨줬어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이제 윤빛가람 선수는 미드필더 성향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진하지 못하는 유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의영 선수 좀 아쉽죠. 이게 그런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좀 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몬타뇨가 있을 때는 훨씬 나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브리엘 들어온 다음에도 그래도 뭔가 괴롭혀주는 것 같고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의영 선수 쪽에서는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의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제가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상대적인 비교를 봤을 때 가브리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몸싸움이라든지 그런 지켜줄 수 있는 능력에 비하면 부족한 게 사실이고 몬타뉴는 사실 뭐 가브리엘처럼 몸이 크진 않지만 이 선수 딱딱한 유형의 선수고 또 속도는 가브리엘보다 낮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수비를 다른 방식으로 괴롭혀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유영 선수가 들어오면 두 외국인 선수에 비하면 좀 약하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공을 지켜주는 빈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연결해주고 사실은 이 앞쪽에서 시간 벌어주는 동안에 나머지가 올라오고 따라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막 앞으로 공간을 이용하진 않더라도 앞이 전진해고 지켜주고 있어야지 엉덩이가 올라와서 이 라인을 잡고 우리 부천이 원하는 어떤 지공을 펼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지 못하고 공 빼앗기면 다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반을 많이 밀리게 되는 결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으로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좀 의존도가 크다.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저는 좀 사실은 답을 내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단 구성이 다른 K리그 1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숫자 싸움에 있어서 앞쪽에 과감하게 숫자를 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원정석에 있었으니까
저희 부천 팬들 반응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백패스가 나오거나 하면 너무 답답해하세요. 아, 왜 뒤로 와? 앞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이 되면서도, 왜냐 앞으로 못 가니까 답답해요 저도.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거기서 앞으로 억지로 가다가 공을 빼앗기면 다시 수비해야 돼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지 못해. 그리고 숫자를 우리가 공격해야 되겠다고 후반 70분부터는 많이 뛰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20분이니까 버텨보자 하면서 위험 부담을 질 수 있지만 전반 10분, 근데 전반 20분쯤 이번에 실점했으니까 이제 우리 실점했으니 나가자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버리면 공격은 좀 더 잘 될 수가 있겠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공간들을 아까는 우리가 채우고 있었던 공간들을 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여기 뭐 이렇게 얘네도 내려오겠지만 여기서 빼앗겼을 때 이렇게 올라가기 역습이 되기 시작하면 아까보다 훨씬 어렵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선수단 구성 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선택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좀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전반을 마쳤고 후반은 부천이 주도권을 잡았고 제주는 제가 보기엔 내려서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도 지금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번 시즌 지금 계속 부진한 상태로 거의 뭐 최하위까지 밀려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는 좀 1승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네,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올 때 바랐던 거는 약간 벤투 스타일의 축구를 기대했을 것이고 저도 실제로 그래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프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부진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말이 굉장히 이제 공허하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보니까 제주가 지금 최하위예요. 승점 5점이라서. 1승 2무 3패라서. 부천을 못 이겼다 그러면 팀이 자신감을 아예 딱 잃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지켜가면서 특히나 부천의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바산이 가브리엘이 벤치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제주가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가 두 팀은 더비에서 무엇을 챙겼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제주는 챙겨간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경기력 측면에서는 전반 제가 평가하면은 나쁘지 않았다. 괜찮은 정도, 그냥 괜찮은 정도에서 끝났고 후반은 특별할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는 승점 3점을 챙겨왔죠. 하지만 부천 같은 경우는 전반에 뜻대로 경기 안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잘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주도권을 잡았던 거에 비해서는 찬스가 거의 미미했던 것 같고 어떤 밸런스를 깨지 않고서는 도저히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로서는 제주를 뭔가 공략하기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바산이 가브리엘이 들어온 다음에 공격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 그 점을 다음에는 좀 더 살려서 가브리엘, 갈레고, 바산이 요 세 명을 좀 잘 살려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 딱히 챙겨간 건 없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이 지금 3경기째 득점이 없어요. 그거는 몬타뇨가 나간 시점부터 득점이 없어지기도 했죠. 그러기도 하고 바산이 빠지고 몬타뇨 빠지고 갈레고 혼자 남기 시작한 시점부터 득점이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천으로서는 좀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국내 선수들만으로 공격진이 꾸려질 경우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브리엘 영입한 거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은 좀 많은 거를 가져가지는 못한, 사실상 빈손에 가깝게 경기장을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부천은 역시나 시즌 초반에 제가 이거 이제 리뷰 찍기 전에 2라운드 대전전까지 리뷰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전전 때 리뷰하면서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반쪽짜리 부천이라고 하면서 공격이 안 됐습니다. 수비는 괜찮아요. 공격이 안 됐어요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6라운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부천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제주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낼 만한 자격은 있었다. 왜냐, 부천보다 잘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기력만으로 제주가 지금 다른 팀들 상대로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전반전에 신상훈 선수 쪽에
투입하고 돌려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던 건 좋았지만 그 이후 장면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도 제주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최전방 공격수 쪽에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상훈 선수 나오고 김신진 선수 나오고 있는데 그 저기 외국인 선수 영입된 선수가 또 터져주지 않는다 그러면 제주도 조금 어려운 시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뭐 아주 그냥 뭐 헐겁고 이렇진 않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둔한 느낌이 좀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경기 외적인 경기 내적이면서 또 외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보면서 저도 이제 원정석에 있다 보니까 좀 저도 격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요즘에는 막 경기장에서 막 이제 욕설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 셀레스틴이 사실 바산이 막은 다음에 제가 눈앞에 보고 있었거든요. 그 원정석 쪽이잖아요. 셀레스틴 이 녀석이 막아낸 다음에 바산이를 상대로 그 컴온 막 거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도발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쉬 하면서 막 약간 뭐라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의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좀 주심 쪽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제주 팬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기분이 썩 좋진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K리그 좀 심판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서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왜 더비가 열렸을 때 특히나 이 팀이 치열하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가끔 주심들이 너무 관대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경기는 저는 과열되게 만들어요. 주심들이. 이런 경기를 했을 때. 전반전에 카즈가 이탈리아를 압박해가지고 공 빼앗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평소 같으면 불었을 장면인 것 같은데 안 불어요. 그리고 뭐 안태현 선수가 뭐 네게바나 유인 선수 부딪혔을 때 파울 본 것도 있지만 안 본 것들 장면들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갈레고도 넘어졌는데 안 불어.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다음부터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이렇게 수비하는데 안 불어? 나도 박아야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팀의 경기가 워낙 과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기예요. 물론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팬들이 과열되면 선수들도 과열돼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울이 안 불리면 팬들이 엄청 열받아 하거든요. 그거 아시죠? 뭔지. 저거 왜 안 부냐고. 그러니까 이의경 선수가 셀레스틴을 팔꿈치 휘둘렀는데 저는 퇴장 나와도 할 말 없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천 팬이지만. 물론 전 경기장에 처음에 야 저게 파울이야 이랬어요. 왜냐면 저는 얼굴까지 간지 몰랐어. 안 보였어. 근데 핸드폰으로 딱 보니까 얼굴로 갔어. 야 큰일 났다 이랬어요. 저희 배우자한테. 했더니 왜 이러는 거야. 팔꿈치 올라갔다. 큰일 났다. 그런데 경고야. 그러니까 제주 팬들도 화나셨겠죠. 근데 제주 팬들도 그것 때문에 다음부터 파울이 안 불리거나 뭔가 그러면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전 막판에 막 코치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둘 다 막 주의를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주심이 더비일수록 적당하게 불어줘야 돼. 그래야지 경기가 안정이 되고 팬들이 흥분을 안 해야지 그리고 벤치에서 흥분을 안 해야지 안에 있는 선수들도 캄다운하고 경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런 경기일수록 불을 붙여 지들이 주심들이 일부러 인지. 그러니까 부천 팬들 안 그래도 막 감정이 있는 분들이고 저 보니까 이제 올드 팬들 많이 오셨어요. 아저씨 팬들 많아. 저 같은 아저씨 팬들. 저보다 더 윗세대 진짜 90년대부터 보시는 분들 막 오셨어. 그분들 오랜만에 착하게 보려고 해도 주심 그렇게 하면 막 열받는단 말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심들이 좀 많아요. 이번에 이제 안양하고 서울 경기도 있었지만 또 상암에서 또 있단 말이죠. 5월 5일날 부천에서 제주 경기 있어요. 제발 심판들이 그런 사고가 터질 우려가 있는 경기들에선 과감하고 화끈하게 불어줘야 돼요. 경고도 탁 주고 그래서 처음부터 딱 잡아가지고 가야지. 물론 짜잘한 걸 불라고 하거나 이걸 막 남발하라는 게 아니라 불 거 불자고요. 관대하게 보지 말자고 그날따라. 저는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게 과열됐던 게 그게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저도 불만을 갖게 돼요. 안에 있으면. 아니 저걸 왜 안 불어? 평소랑 너무 다르게 보니까. 제주 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저는 그런 거는 좀 주심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저는 이제 경기 끝나고 바로 나왔어요.
그 경기 지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뭐 부천 팬인데. 근데 뭐 졌는데 근데 뭐 제가 리뷰했던 것처럼 질 수도 있죠. 부천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다음에 제주가 경기력이 부천보다 괜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면서 에이씨 하면 나왔어요. 저녁에 술 먹고 싶다. 그러면서 나왔어. 솔직히 말해. 그러면서 나왔어요. 사실 그러고 나와서 저희는 바로 경기 끝나고 10분 정도 됐을 때 이미 자동차를 타고 렌트카를 타고 그 녹산로였나? 그쪽에 이제 벚꽃하고 유채꽃 같이 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또 그 막 만개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 예쁘다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제 부천 팬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약간은 그 사고를 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정황을 찾아보니까 뭐 팬스토어에서 직원분들하고 충돌이 좀 있었고 뭐 이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팬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어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천 팬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 구단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멋진 팬의 이미지, 제가 생각하는 또 좋은 자세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건데 저도 이제 2013년에 이제 부천이 그 프로에 진출을 했고 제가 이제 그때 군인으로 입대를 막 해가지고 훈련소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게 한 2014년 여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기자도 아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장 가서 맥주 마시고 그때 이제 저도 막 소리 지르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철없던 시절을 생각하고 있고 그때 이제 저한테 주로 욕 많이 먹던 주심들이 있어요. 정동식, 김희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욕 많이 했어요. 너무 그지같이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 욕을 이제 저도 안 하기로 생각하고 기자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줄이려고 했던 이유가 경기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높여서 응원하고 때로는 불만을 표출하고 고함을 치는 것까지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경기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부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팀이라든지 누군가를 자극하지 않는 나쁜 의미로 자극하지 않는 범위라 가지고 저는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도발적인 응원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욕설만 아니면. 그래서 가끔가다 나오는 그런 도발 걸개들 전 되게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은 딱 90분 내에 모든 걸 고함치고 소리치고 주심도 그러니까 욕설이 아니라 저 나쁜 자식이야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는 욕할 수 있고 뭐 선수들 누워 있으면 시간 지연하는 것 같으면 빨리 나가라. 저도 김지우 선수 누워 두 번이나 눕길래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거는 딱 90분 내에 딱 끝내고 경기장 밖에 나가면 우리가 축구 팬이기 이전에 그냥 사회인이기도 하고 그냥 이 사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그거로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지 부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고 다녀야지. 행실이 좋아야지. 아, 부천 팬들 매너 좋아. 저 팀은 응원할 만한 팀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부천 팬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팀, 그 다음에 저의 친한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리뷰할 때 자꾸 말 나오는 FC 서울 팬이 있고 근데 FC 서울을 부천 팬이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 친구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친구가 제가 리뷰를 하는 걸 아니까 막 가끔가다 경기 보다가 연락이 와요. 형 이거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연락 오면 저도 막 하다 보면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되게 이제 좋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FC 서울 경기를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랑. 그러면 서울 응원합니다. 응원가도 어차피 알고 있고 하니까. 저도 그런 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부천 팬들이. 부천 팬인 나를 보고 이게 약간 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긴 한데 저를 보고 아 부천 팬 저렇게 괜찮고 열정 많은 팬들이 있어서 하니까 쟤랑 축구장 가면 재밌더라. 그러니까 부천 경기 같이 보러 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천 팬들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포티비에서 일할 때 같이 있던 그 영상 기자가 인천 팬입니다. 인천 팬인데
그 친구랑은 저랑 부천 경기를 작년에도 갔고 이번 4월 18일에 경기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 이유는 그 친구 저랑 같이 부천 그냥 그 일반석에 앉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했을 때 저 작년에 이제 경기했을 때 부천이 그 20초 만인가 무구수한테 골 먹었나? 뭐 박승호 선수한테 그 먹은 그 경기였는데 그 경기 넣고는 저도 막 그 친구 도발하고 그래요. 대놓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와서는 경기 졌거든요. 부천이 1대 3으로 졌거든요. 근데 그냥 끝나고 나와서 같이 소주 한잔 마시면서 감자탕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경기장에서 정말 누구보다 멋있게 재밌게 그리고 놀릴 줄도 알고 막 경기장에서는 거침없이 하고 딱 경기 끝나고 나오면 진짜 매너 좋게 그렇게 하는 게 멋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 옆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그 아이들을 경기장에 데려갔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부천 경기장에 전 당연히 데려가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욕설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폭력적인 약간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랬으면 제가 얘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누구랑 너 애들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보여줄 수 있는 열정까지 딱 보여주는 거. 근데 그게 우리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혹은 우리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정도까지 딱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제가 뭐 주제 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K리그 유튜버고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부천 팬인데 이번에 좀 막 이제 보니까 축구 커뮤니티 보니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그날 원정석에 있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 팬들께서는 멋진 그런 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면 이번 제가 이제 경기장에서 저도 이제 응원가 부릅니다. 응원가 부천 경기장 갔을 때만 불러요, 저는. 근데 중계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부천 팬들, 원정 팬들, 저는 주로 원정 경기를 많이 갔으니까 원정 팬들의 화력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 거기 딱 진짜 코어들밖에 안 가기 때문에 어느 경기장에 가도 부천 팬 응원은 정말 잘 들리고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응원가 부를 때는. 근데 그런 멋진 열정을 경기장 밖에서 특히나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냥 승패는 받아들여야 돼요. 부천이 모든 경기 다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인생에서 모든 순간을 다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하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받아들입니다. 결과를. 저도 대학 입시 떨어져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걸 준비하죠. 다음 입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한번 대학 입시 실패해서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즐거움과 기쁨, 내가 얻어낸 성취를 위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참는 거죠. 그때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한번 대학 입시 실패했다고 했을 때 좌절할 수 있지만 그때 내가 주변에 가서 분노를 표출하고 대체 세상에 왜 이런가 이렇게 외치면은 누가 저를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왜냐? 이 세계는 언제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닌데 특히나 축구는 38경기 올해 38경기 부천이 할 텐데 앞으로 32경기나 남았거든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제주랑도 최소 2번 앞으로 3번 더 부딪힐 텐데 그때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응원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이제 어떤 성숙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천 팬들께서는 가끔은 그런 오늘의 승패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추세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꾸 이제 경기 외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 유튜브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가는 자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부천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원정을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로 원정을 갈 생각이에요. 홈 경기보다도 네, 홈 경기도 가겠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지만 또 동시에 팬들께서도 승리에도 응원하고 패배에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넓은 마음으로 다른 팀도 존중할 수 있는
네, 그런 팀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그것도 아쉬웠어요. 그 얘기를 빼먹었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왔어요. 경기 끝나고 오재혁 선수랑 박창준 선수가 왔는데 저는 두 선수 다 좋아합니다. 오재혁 선수로도 처음에 이제 그 포항에서 왔었죠. 맞나? 그래가지고 되게 잘해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딱 그 오재혁 선수 왔을 때가 딱 제 기억나는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잘하는 선수 데려와서 임대해와서 터지는 유형의 선수가 이제 오재혁 선수였던 것 같고 네, 박창준 선수도 상당히 와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이제 갔다 와서까지도 잘했고 진짜 성격의 주역들이잖아요. 저는 이 선수들 박수 쳐주고 싶고 솔직히 너무 이제 인사 받았을 때 저도 박수 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데 앞에 있는 팬들 중에는 이제 꺼지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분들 마음이니까 저는 뭐 존중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랑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인사하러 온 거 정도는 박수 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제가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해서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은 사실 여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팀에 애정을 가지고 하겠지만 경기를 뛰겠지만 또 팬들하고는 다른 게 이 선수들은 사실 여기가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연봉을 예를 들어서 절반을 50% 올려주겠다, 150%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저도 지금 저희 회사에 애정이 있지만 이직할 것 같은데 혹은 많이 올려주겠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은 또 축구로 밥을 먹고 사는 선수들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내가 이제 여기서 모은 돈으로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냥 팀과의 의리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는 원클럽맨들을 그러니까 팀의 의리를 지키는 선수를 많이 사랑해주면 되죠. 그 선수들을 진짜 10배, 100배 사랑해주면 되는 거지. 직업인으로서 축구를 업으로 하는 선수들이 다른 팀에 떠났다는 거를 너무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 선수들은 그냥 고생했다. 박수 3번 쳐주고 끝내는 정도로 박수 쳐주고 끝내주는 거고 이 팀이 정말 오랫동안 헌신한 선수는 진짜 막 끊임없는 애정을 통해 가지고 이 팀에 남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더 멋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안 좋은 사람한테 나쁘게 대하고 좋은 사람한테 적당히 좋게 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잘해주는 거 그쪽이 저는 조금 더 좋은 사람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 선수들도 저는 뭐 제가 이제 기자 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리그의 구성원이고 제주라는 또 팀이 있어야지 우리도 더비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 SK가 갑자기 우리 이제 해체하겠다. 이거 제주 팬들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해체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더비 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20년 지나서 많이 희석됐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만나면 제주는 꼭 이기고 싶은 팀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대로서 만나면 재밌게 축구하고 싶은 상대고 이기고 싶은 상대 좋거든요. 사실 그 경기 재밌으니까 이번에 제주도까지 쫓아간 거고 굳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자극제. 그러니까 조금 격려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는 다른 팬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팬들 마음도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혈기가 넘치던 20대를 넘어서 30대 후반 거의 40대를 들어가는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해요. 네. 제주 선수들 나쁜 선수들 아니잖아요. 왜냐면 제주에 있던 선수들이 또 붙여놔가지고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제주에 몸담았던 선수들이 부천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